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군산문화원 이사 권병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은 김판술의 삶과 근대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판술님은 전 보건사회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3선을 지내신 군산의 큰 인물이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 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소내에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가 좀 작습니다. 국기다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어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에 의해서 개사 순서로서 정상호 군산문화원장이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군산의 큰 어른이신 김판술 선생님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심포지엄에 이어서 내년에는 군산문화원에서 김판술 생애에 대한 평전을 발행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하시는 또 토론하시는 다들 세 분 모시고 이 김판술 어른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군산에 이런 큰 어른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마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문화원에서는 잊혀져가는 아직 발굴되지 않고 보존되지 않은 이런 어른들을 계속 군산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그런 일환으로서 오늘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사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군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시는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시의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 해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네. 한 해가 참 빠르시죠?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김판술 우리 저한테는 할아버님입니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님이신데 할아버님의 삶과 또 근현대사에 함께였던 이런 시간들을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을 통해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 큰 발자국을 남긴 분들에 대한 삶과 생애를 우리 문화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군산의 과거와 현재 또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새로 내다보고 조명하는 이런 역할은 우리 군산 역사에 또 우리 군산이 새롭게 나가는 미래의 크나큰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원의 정상호 원장님께서 이런 소중한 작업들을 한 발 한 발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상호 우리 문화원장님께 큰 감사와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판술 할아버님을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려가지고 할아버님의 발자취를 같이 호보지 않았고 이런 간단하게 이런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정말 할아버님은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존경하는 전 도의장님으로신 우리 김철규 회장님께서 같이 정치를 같이 하셨고 또 그분과 같이 호보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그분의 생각과 사상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 김철규 의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철규 우리 의장님한테도 큰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저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문화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김두원 박사님께서 이게 내가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역사를 캐는 문제가 책도 많이 나오는 문헌, 신문 다 들여다봐야지 또 그 자손들도 다 찾아다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라도 더 이 책에 정말 사실에 근거한 이 그분의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 열심히 정말 뛰어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두원 우리 박사님께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부산대학교 김민영 교수님 나름대로 학자로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많은 깊이를 또 우리 군산 발전 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렇게 몸소 이렇게 연구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인물들을 늘 탐구하시는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도 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해를 보면서 한 분의 생애와 그분이 우리 군산과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조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든든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또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또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군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요즘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보는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 노사인의 노래가 있잖아요. 더 여물고 더 야무지면서 뭔가 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남길 것이 많고 또 많은 지나온 생애 속에서 내가 몸소 체험해온 경험들이 소중한 경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기는 발자취가 더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모두가 더 아름다운 군산 또 더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위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정일 시의장님께서 그런 훌륭한 가문이신 것을 오늘사 비로소 알았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제 발표 순서로서 정상호 군산문화원 원장님께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 발제자하고 그 토론자하고를 제가 소개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의장님이니까 다 해버리셨네. 예,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 옆에 김두원 박사 오늘 그 김판술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서 지금 오늘 이 심포지움을 하게끔 돼 있고 제 옆에 김철규 전 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이 안에도 이름이 나와요. 나와서 나이 차이는 좀 있죠. 그 양반이 100세에 돌아가신 지가 좀 됐으니까 1909년생이시니까 돌아가신 지는 뭐 몇 년 안 돼요. 근데 같이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 양반이 냄새를 옆에서 직접 맡아보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김인영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 이 김판술 선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또 이 토론이 다 끝나면은 여러분이 또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질의가 있어서 오늘 이 심포지움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마이크를 김도원 박사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김도원입니다. 네, 저는 군산중앙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고요. 8월에 지금 직함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객원연구원입니다. 저는 군산의 역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든 지금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원장님께서 김판술 어르신에 대해서 한번 발표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군산에 대해서는 좀 시기를 초월하고 논문을 썼어요. 지금 한 18편 정도 학회지에 발표하고 책으로 2권을 썼는데 제 원래 전공은 조선 후기 신분사입니다. 주제는 김판술 의원님의 삶과 한국 근현대사로 잡았어요.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분이 101살을 사셨어요. 1909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나이로는 횟수로는 101년이죠.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또 이분의 업적이 굉장히 조금 몇 개 다양해요. 그래서 어느 한 주제로 정치인 김판술의 삶과 삶 뭐 그렇게 제목을 붙이려고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활동하는 분야가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또 가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또 종교 활동도 좀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좀 벙벙하게 잡았습니다. 김판술의 삶과 한국 근현대사. 광복 이제 곧 있으면 80주년이 되잖아요. 근데 광복 70주년 때 전북 향토사연구회에서 70주년이니까 전라북도 유명한 70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그걸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에서 김판술 어르신이 들어가요. 전라북도의 학자들이 선정을 했다면 상당히 이분의 삶이 전라북도 학자들한테 각인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고판남 씨도 들어가고 양일동 씨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군산 출신들이 또 이인식 선생님 안 들어가던가요? 몇 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70인으로 선정되었는가? 어느 정도 왜 그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제 나이 때도 저조차도 군산의 유명한 정치인은 김판술 어르신과 양일동 어르신 그 두 분을 우선 떠올려야 돼요. 저도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어떤 점이 이분의 인생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파헤쳐보자. 근데 이분의 회고록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여쭤보니까 회고록은 없고 나의 기록이라는 그 사진첩을 주셨어요. 아드님이. 근데 그 거의 대부분 사진이에요. 한 사진이 100여 장 수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스크랩이 또 3개가 있어요. 신문 스크랩이. 이분이 정성들여서 온 거. 그리고 그런데 서술 기록은 단지 2쪽밖에 없어요. 서술 기록. 근데 당신이 직접 서술한 것이야말로 그분이 꼭 남겨놓고 싶은 당신의 업적이잖아요. 딱 2쪽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군여상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상당히 벗어나 있고 한쪽만 한 페이지만 당신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도 회고원 기록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삶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다른 자료들을 탐구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발표문에 바로 그 3쪽에 나오는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그것이 58쪽에 나와요. 네. 58쪽에 나의 기록 3쪽의 서술 내용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를 쭉 하면서 연보를 작성해봤습니다. 이 어른이 하신 일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것이 60쪽, 61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른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나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무려 1000건 이상이 돼요. 1000건 중에 한 700여 쪽만 제가 지금 봤고 아직은 한 200여 쪽은 좀 더 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자료들을 보니까 집안에 족보가 있고 또 이 어른이 직접 건립한 당신의 증조 할머니의 연료비가 있어요. 정렬비. 고들정자, 매울열자. 우리 증조 할머니는 곱고 맵다 이거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김현영이라는 분의 공적을 기린 공적비가 있어요. 또 호적 공부를 입수했죠. 학사 시험 합격 증서가 있어요. 이 학사 시험은 교토 제국대학 농화학부를 졸업하셨는데 졸업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합격 증서가 집안에 있어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졸업장이죠. 그 다음에 보사부 장관 임명장이 있어요. 보사부 장관 임명장이 집안에 있고 그 다음에 부여사 건공비라고 부여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은 이 어른의 11대조 할아버지를 모신 사당이 충주에 있어요. 그 부여사라는 사당 옆에 이 어른이 이 묘소를 찾는데 굉장히 잠깐 그 묘소를 잃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12대조 할아버지를. 그래서 이 어른이 또 돈도 많이 냈어요. 가장 많이 냈던 것 같아요. 500만 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여사 건물비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산 공립중학교 앨범이 다행히 있어요. 근데 앨범 중에 일부를 제가 일부만 지금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군산 공립중학교 학적부, 이어르는 학적부를 국가기록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어렵게 이 글을 쓰고 나선가 어렵게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론에다가 논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명부. 이 어른이 고등교육을 2군데를 다녔어요. 하나는 우쭈노미아라고 거기 농민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이후에 교토 제국대학을 그 졸업 명부가 이미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만주에서 생산되는 살림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공동 연구. 마이크를 좀 크게 놓고 근데 그 듣기 논문이 만들게 인터넷에 이거 뭐 그런 거에 많이 마이크를 쓰시죠. 걔는 안 됩니다. 그 논문이 일본 야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군산 수역 70년사 여기에도 이 어른이 간단하게 나와요. 참 좀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회장을 지내시는데 그리고 천주교 관련 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분의 활동은 또 역시 나의 기록하고 같았어요. 뭐냐? 첫 번째는 가문활동. 이 나의 기록 여기에 저거 보세요. 허준묘를 복립한다.
12대 조부 묘를 찾았다. 그리고 설림사를 건립했다. 이것이 다 가문활동이잖아요. 가문활동을 활발히 하셨다 이거. 근데 이분이 가문활동을 활발히 한 시기가 은퇴하고 나서 더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 얻으려고 김해김 씨들한테 표 얻으려고 활발하게 한 것이 줄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기자하고 인터뷰에서도 나는 앞으로 가문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문활동. 두 번째는 정치활동. 학병 문제. 전쟁터에 끌려간 학병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거 의회 활동하면서 내가 그걸 잘했다. 그거. 또 4.19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된다. 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하고 평화민주당에서 같이 일했죠. 김대중 씨하고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인맥이 형성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대중 씨의 인맥은 한 5명 정도였어요. 그 중에 김판술 의원이 들어가요. 그 이후에 김대중 씨의 인맥은 점차로 막 확대가 되죠. 나이 차이는 김판술 어르신이 한 4살 정도 더 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찾았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주교 활동을 좀 상당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는 주로 신부님들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냥 서포트 해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양화진 본당의 사목회장을 10년 1개월이나 지냈어요. 그리고 천주교 활동의 그 몇 가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이 어른을 탐구하려면은 가문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어른은 일제강점기에 교토 제국대학이라는 아주 그 최고 탑이죠. 그런 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또 해야 되겠다 해서 4가지 것으로 탐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가문과 이선활동. 이선이라는 것은 선조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뭘 밝힐 것이냐. 이분이 속한 석치삼파, 김해김 씨 안경문파 석치삼파가 언제 옥으로 왔느냐, 왜 왔느냐, 그리고 이 석치삼파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 석치삼파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특히 그 김판술 의원은 직계가게 인물은 누구고, 그리고 그 가문을 번성시킨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이러한 석치삼파와 김판술 어르신의 가문을 위한 위선 활동이 이후에 어떻게, 어느 시기에, 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밝혀서 우리 군산 지역 가문사와 혈연 의식의 변화 현상을 파악하면 되겠다. 좀 학문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탐구 주제는 이 어른이 군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일본에서 2개를 다녔어요. 그 학교들의 입시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느냐. 또 교육 방침에 대해서, 특히 군산에서 그 일제 강점기 때 받았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교우 관계, 일본인들하고도 같이 지냈는가, 한국인들만 지냈는가. 그리고 일본에 간 유학생들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는 어느 정도 감시하고 있었고, 한국인 언론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가, 또 우려하고 있었는가, 또 이들은 졸업 이후에 어떤 방면으로 사회 진출을 하였는가,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근대기 교육제도와 교육 내용,
제국주의의 교육 과정에 대한 한국인 학생의 인식,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생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감시와 한국 언론계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그들의 사회 진출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학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활동인데요. 가장 중요하죠. 이 어른이 1공학부터 6공학까지 줄곧 정치활동을 했어요. 이러한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어른의 정치적 지위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그 정치활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초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직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점이 있겠죠. 그것이 복합적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두드러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것은 뭐 이승만, 민주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위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의 정치와 이런 분들이 이끈 정부의 정책과 그것에 대한 야당의 견제 역할,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특히 이분은 민주당에 있을 때를, 민주당 정권을 제외하고는 줄곧 야당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분은 야당의 통합에 몇 차례 관여를 했어요. 아주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이게 야권과 야당과의 통합에 아주 그 달인이에요. 달인,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현대 야당 사회 분열과 통합을 연구하는데 이분을 빼놓고는 연구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쉽습니까? 그냥 뭐 한 번의 야당 통합만 가지고도 책이 한 권 나올 법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개괄적으로만 하고, 그런 것은 관련 분야 전공들한테 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활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목회장 11년을 지냈고, 김대건 신부 족보를 구입해가지고요 천주교 사측에다 제공을 했어요. 대단하죠. 자기가 당시 막 끝까지 해가지고, 또 200주년 천주교 기념사업 활동에서 뭐 여러 가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회 엘리트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거에도 조금 천주교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어요. 가문과 이선 활동입니다. 이 어른은 김혜김씨 안경공파, 경파 안경공파예요. 김혜김씨 경파는 김목경에서부터 시작돼요. 후손들이 서울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경파예요. 그 김목경이라는 분이 7세 손이 김영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호를 안경으로 받았어요. 안경. 그 셋째 아들이 아주 공을 세웠어. 그래서 아들 덕으로 안경옥파까지 됐는데, 뭐 대사관도 지내고 관찰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안경옥파인데, 그 김영정이라는 분의 현손 고손자죠. 김언직이라는 분이 여기로 왔어요. 석치산 이근방으로. 수직으로 동지 중추부사를 지냈어요. 수직은 오래 살아서, 오래 살은 사람들한테 관직을 주거든요. 근데 그 김언직 어르신이 왜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 묘비명이 있어요. 언제 세워졌느냐, 1927년에 세워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어디에 있느냐, 설림산에 있어요. 설림사. 설림사는 그 쌍떼빌 아파트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김혜김씨 안경공파 석치산파 사당이죠. 그 사당에 비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김원직 어르신의 비 거기 이제 설림사입니다. 위에가 왼쪽이죠. 오른쪽이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 유적비가 있어요. 이건 1990년에 세워졌어요. 이 비문을 읽어 보니까 저 김원직이라는 분이 잠시 불교에 현혹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 정치가 혼란스럽자 광해군이 그 북인들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왔다. 여기로 내려올 때 월사 이정구, 그 당시 대학자인 월사 이정구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재물이라도 보태 주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 이게 좀 약간 관계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위가는 여흥리 씨고 처가는 파평윤 씨인데 확인이 안 돼요. 여흥리 씨와 파평윤 씨가 파평윤 씨는 있기는 한데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여하튼 임난 직후에 오셨어요. 오후에 임난 직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원직 어르신의 후손들이 이 그곳에서 계속 세거해 왔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의장님이시죠. 자, 김원직 어르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갈수록 가문이 쇠잔해져요. 과거 격자도 아들 떼에서 한 명 나오고 나오지 않고 향한 인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향교 제인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쇠잔해 가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쇠잔해 가문을 이끈 여인이 누구냐? 진직광 씨. 김판술 어르신의 증조 모인데 26살의 남편이 그냥 굉장히 심하게 병을 앓아가지고 죽게 생겼자 돌아가시게 생기자 변을 바쁘면서 차도를 갖다가 알아봤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넣어줬고 그러나 돌아가시자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고 아들이 생존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서 자식을 힘껏 가르쳤어요. 너는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소리 듣지 말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가문을 부흥시킨 사람은 김판술 어르신의 아버지예요. 공적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지니 경제 부흥이 필요하다 해서 집안 사람들과 같이 가문 부흥에 앞장섰고 무려 천석직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현영 어르신은 5개 학교에 부지를 갖다 일부 희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1924년이거든요. 그 5개 학교 중에 지금 현재 군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군산상고, 남중, 군중, 그 다음에 기계공부는 훨씬 이후에 세워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김판술 어르신이 계속 또 같이 희사하면서 이것은 아버지가 이루어진 제사이니까 아버지 업적으로 한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김판술 어르신은 아주 가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했어요. 12대를 요소를 복원하고 또 가락궁신이 공문을 하고 서른 요소를 갖다 복립하고 선조 요소에 막 줄고 다니면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집계 요소를 단장을 하고 또 증조 할머니 또 아버지 공모를 세우고 그래서 묘명도 보사부 장관이 아니라 김혜김 씨 안경보사 중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인은 가문 의식은요 일제 강점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어요. 일제 강점기 창씨 개명에도 끄떡없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도 세계에서 족보가 가장 많이 발달한 것이 한국이에요. 표도 가장 강했어요. 그런데 21세기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변하는 묘제가 이제 화장으로 바뀌었죠. 김판수 의원 어르신들도 묘제가 이렇게 화장으로 바뀌었죠. 예. 자, 이것은 그래요. 자, 아까 그 앞에 사진은 김판수로 씨가 가문 활동을 많이 해줬고요. 이건 이제 김판수 어르신의 그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판수 어르신이 군산중학교 다닐 때 야구부 활동을 사진 위왔고, 그리고 밑에는 앨범에 있는 사진, 그리고 김판수 어르신이 그 군산중학교 교련 활동 사진 앨범에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네요. 김판수 어르신은 우츠노미야 독립고등학교 때 4명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 3명이 나머지 3명이 다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교도대고 쪽에 다닐 때도 이 사진이 딱 한 장 있는데 이 나머지 2명이 또 한국인이었어요. 그 중에 오른쪽 김재은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생운동 사건에 들어있는 사람들 석방시키라는 그런 데모를 하려다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경북 제국대학 입학시험 증선입니다. 합격입니다. 김판수 어르신은 저 만주로 취직을 했어요. 첫 직장이. 그래서 만주 신경 교육학원 연구사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다른 분이 이직을 할 때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거기 배우면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년 8개월 지내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내려오실 때 작은 섬에서 잠시 사진을 찍었어요. 해방 직후에는 신문도 발간했어요. 2개나. 그리고 여운형에 의해서 그 건준 군산 총영장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김일성이 축전을 보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와이프로 물려서 유치장까지 갇혔는데 그 신문을 군정관이 많이 좋아하고 읽었대요. 그래서 김판수는 나에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들이요. 특히 오른쪽은 군산의 유지들하고 같이 내수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는 1957년 군산고등학교 윤창위원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사회 엘리트로서 자기 그 전공 분야에 치중을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에 치중을 했지만 또 사회 계도를 위해서 신문을 발간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한 그런 자기 그 소명을 좀 수행하려고 노력한 분이었다 이겁니다.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제1공화국 시절은 민주국민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3대 국회의원이죠. 당선 사진들입니다.
아래하는 사진입니다. 이 제1공화국 시절에 의회 활동을 4년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죠. 이때 4년을 하면서 주로 어떤 것을 했느냐. 농민들, 가난한 농민들, 수산업자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월급 못 받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월급 못 받는 광산 노동자들, 그리고 또 군인 급식, 이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한 것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의정 활동의 초점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때 민주국민당 소속이었는데 겨우 16명이 처음에는 당선이 됐어요. 근데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윤보선 씨나 신익진 씨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제2공화국 시절에는 이분이 이제 민주당 구파였어요. 근데 구파가 갈려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둘이 합작운동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제안을 했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심파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 명분은 우리가 선거 때 과반수 이상을 갖다가 돌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가면 과반수 이상이 안 된다. 그것이 명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파 장면정부로부터 보건사회부 장관을 임명받았죠. 제3공화국 시절에는 주로 낙선을 했어요. 2번이나 낙선을 하고 한 번은 후보가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원이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원이 활동을 하면서도 당 핵심 간부로 활동을 했어요. 정책위장, 뭐 기타 등등 당의 살림을 맡았고, 또 야당과 연합을 맡았고, 그 위원장을 맡았고, 그런 중요한 활동을 제3공화국 때 하셨어요. 제4공화국 때는 거의 그 활동을 하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5공화국 때는 종로에서, 서울 종로 정치 1번지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때 민한당 의원이었는데 민한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김판수 의원한테 부탁하니까 흔쾌히 쓴다 그러고 첫 번째 주자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여야가 평등해야 된다. 정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야당이 돼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여당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여야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강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강성 야당 그 의원의 대표적인 분으로 그 자리를 하셨어요. 김판수 의원의 그 정치의 지향점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권은 통합을 해야 되고 야당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거기에서 헌신한 것, 그리고 그의 야권 통합에 몇 차례 가담한 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갖다가 굳건히 지키면서 나가셨다는 것. 바로 그런 점이 우리가 왜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70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느냐. 왜 우리는 김판수 의원을 기억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너무 늦어서서 죄송합니다. 네, 김두원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시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한 5분 쉬다가 토론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토론 간단히 하고 그리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김철규 전 의장님하고 김민영 교수께서 이 발표문에 또 빠졌거나 평소에 또 생각하고 의문나는 점 그런 거 있으면은 발표자께 토론을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의문나는 점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김철규 부장님께서
김도환 박사에게 그 의견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입니다. 하겠습니다. 먼저는 김도원 박사께서 그 무려 222페이지에 달하는 건에 대한 그 자료 수집을 하느라고 고생 참 많았습니다. 비교적 그 섬세하고 그리고 군산문화원에서 주최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김판수의 삶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상호 원장과 또 김대현 박사께 참 잘 그 인물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판술 선생의 그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통합 정치를 원하는 분입니다. 파벌이나 계파나 분단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명협상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치 과정에. 그리고 그분은 그 외정 때 만들어지지 못했었던 군산에 그 45년 9월 20일 신문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광일보 남전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이 3개를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이 존속이 안 되고 결국은 군산신문이라고 하는 제호를 쓰다가 호남일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3개 신문이 없어지면서 군산 그 호남일보를 발간을 하면서 1973년까지 존속이 되었죠. 그래서 군산의 그 여론을 집약해서 대변해주는 그런 신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제가 들은 거로는 보사부 장관을 하시면서 5.16 군사혁명을 만나가지고 광주에서 열차로 서울에 올라오는 상경 과정에 5.16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무장관을 농림장관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정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림장관을 못 오시고 보사부 장관만 하시다가 5.16 만나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 얘기를 왜 농림장관을 못 오시게 됐는가가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저한테 언제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농림장관도 중요하지만 보사부 장관은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이 복지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사부 장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농림장관을 사실상 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7년도 68 선거 때 그때는 신민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상대 후보는 차형근 변호사였어요. 군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차형근, 신민당 후보로 김판술 이렇게 해서 대결을 했는데 약 한 1700여 표로 낙선이 됐는데
그 낙선 자체가 고군산에서 오는 그 섬 투표함이 환표가 됐어요. 그래서 낙선이 된 겁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 군산 시민은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때 당시에 신문에 다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그 김판우 선생님에 대한 조직 비선에 대한 조직 비서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제가 직접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환표하는데 우리 민주당 신민당 그 투표 호송 책임자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정남용이라고 하는 분이 공화당으로부터 매수를 당해서 결국은 환표하는데 묵인해졌어요. 그 나중에 바로 개표 과정에서 환표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투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 바람에 결국은 6월 10일 그때부터 신민당 당사 난립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구 경찰서 앞에 2층 일본식 집 2층입니다. 당장 거기서 처마 매트다가 고무신 밀가루 이거 다 다름해 놓고, 이것이 공화당의 선거의 진실이다. 그 자리에서 역시 고인되셨지만 백효기 여사라고 있습니다. 명산동의 백약국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당시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저하고 또 최영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의원 지내신 분이 저하고 같이 일기 도의원을 했는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규탄 성명을 계속 그 시위를 했죠. 그 바람에 결국은 경찰서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오다가 당 2층 당사에서 밀어버리니까 경찰관들이 뒤로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그 줄을 매다 가지고 줄 타고 올라왔어요. 그 전등불도 깨고 그 당사 한쪽 구석에 다다미가 석장이 있었는데 그 석장 크기에서 확성기를 놓고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이제 난입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군산경찰서 서장이 전재권이라고 하는 서장이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재권 서장은 직위 해지됨과 동시에 국회의원 등원 선서가 있을 때 차현근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선서가 끝남과 동시에 공화당에서 바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4년 임기 동안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차현근 당선자는 군산에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화당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환표라고 하는 것도 부끄럽고, 보다 압도적으로 지지를 못해준 우리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산신문에 시대상의 김철규 시대상의 시각이라고 하는 연재를 금년 1월부터서 쭉 해왔는데, 거기에 2월 13일자, 2월 20일자, 2월 27일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6.8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압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892표로 떨어졌어요. 김발란 선생님 1892표. 네, 그리고 우리 그 김도원 박사께서 김대중과 김판우 선생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여기에 기술을 좀 해놨습니다. 김대중 씨가 김가가 아니다, 윤가다. 이 하이도라는 섬에 윤한량이라고 해서 윤가인데 한량이라는 말씀 아시겠죠? 먹고 놀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 아들이다 이거야. 그 사실을 폭로한 것이 김경인이라고 하는 김대중 총재 비서를 역임한 김경인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이제 그리고 김대중 선생을 등을 돌리고 공화당에 매수가 돼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족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김판우 선생이 그걸 확실하게 김해김씨 김대중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이도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김대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김운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생부가. 그래서 김운식 씨 집에서 갖고 있는 족보를 전부 뒤져서 알고 보니 여기에 서자지만 김대중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족보에. 그래서 윤가가 아닙니다. 근데 윤가와 김가를 그렇게 혼돈시키게 만드는 배경이 또 있어요. 근데 배경은 여기다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하이도에 가서 하이도 역사를 공부하시고 거기서 항일 운동하신 분을 직접 만나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증언을 해주시고 김판우 선생이 윤가가 아니라 김대중이가 틀림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족보에 서자지만 족보에 분명히 김대중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김운식이고 그 생모는 장노도라고 장씨입니다.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판우 선생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판단을 하십니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김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정치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통합정치. 그런데 왜 그 통합정치를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안 돼가지고 그 고생을 다 했는가? 군산에서 안 돼요. 그래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공천을 주셔서 이제 그냥 공천이 확정됐죠. 그래서 종로에서 마지막에 3선의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 그 비애를 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과 전임자 의견과 이것이 어떤가를 아주 예리한 판단을 하십니다. 보수하고 장관을 했을 때 전임 장관이 공화당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9가지 주요 시책을 열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후임 농림장관이 보섭 장관이 돼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 나라의 보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9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민주당 시절의 우리나라 보사 정책이 이어진 겁니다. 공화당 정책, 민주당 정책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그 시책이 옳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걸 이어받아서 할 줄 아는 그런 아량과 배려가 아니라 아주 신랄한 판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 그 문화원에서 김판술 선생을 주요 인물로 선정을 해서 글을 탐색을 하시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런 것들을 우리 김 박사님이 212건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그건 엄청난 자료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참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김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군산대학의 김민영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쪽 출신은 아니지만 이 군산대학에서 30년 이렇게 이제 있고 정년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시간을 또 빼고 한다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군산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살다 보니까 뭐 책도 한 20권 이상 군산에 작업을 했었고 또 뭐 이 지역 관련 프로젝트도 한 30-40건 정도를 해서 늘 이제 군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직접 이제 모셨던 우리 김철규 우리 도의장님이나 비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각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또 보탬을 드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학계에서 또 그리고 이 타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추가가 된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미 책자의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에 토론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김팔 선생은 이미 100세 시대를 넘게 사셔서 참 그 시대에 참 장수 그래서 조금 여담으로는 그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인물에 대한 특히 지역의 인물에 대한 그 부분은 역시 조명과 발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문화원에서 원장님이 중심돼서 이렇게 평전을 작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뭐 발표자께서는 이미 거기 토론문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역과 관련된 인물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축적을 해 오셨고 특히 편찬과 관련해서 이 평전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망라하고 계시다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심을 또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김팔 선생의 애국 정신 또 애족 정신, 애민 정신 이런 부분과 함께 저는 좀 애향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습니다. 전국적인 한국 정당사에서도 중요한 분이시고 또 100년의 그런 인생 족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지역에서 또 지역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1916년부터 29년까지 13년간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필자께서 일정한 어떤 강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장 생활로 분류되는 게 정치이신데 사회활동을 이제 하시거든요. 이 가운데 특히 이제 그 군산 어업조합이라든가
또 신문 발행이라든가 1위의 농사 시험장의 지장장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결국은 48년부터는 농림부 농정과에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 군산 어업조합의 조합장 하셨는데 기술이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수협 70년사를 작업을 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료가 참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좀 그걸 상기시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의 이 정치 활동들이 쭉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 토론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제 궁금한 점을 통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행될 평전의 작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군산에서 학창 시절에 관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지역에서의 직장 생활에 관련된 활동 이 부분은 지역사 차원에서의 그 의의나 또 어떤 이 추가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의원이신데 사실 종로에서의 짧은 기간 또 그리고 생각하면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두 차례 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차원의 활동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지역 각도에서 좀 부각시키는 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0년을 사신 정말 1세기를 넘게 사신 이 선생님이신데 이 부분들을 볼 때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지역에서 바라본 또 지역의 어떤 상황, 정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가미가 된다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끝으로는 그다음 다섯 번째는 결국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국정신 또 애족정신, 애민사상 이런 부분과 함께 그분의 애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점을 가지면서 그분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던진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뭐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쭉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군산문화원이 이 향토사 심포지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쭉 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의 민족 사회 운동 혹은 지역의 엘리트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책들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지속적인 계획과 함께 저는 앞에서 오늘 이 김철규 도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셨고 신문에 기술을 하셨다는데 이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논문으로 나왔어요. 김진은 박사라고 군산대학에 있다가 지금 경북대로 갔는데 과연 이 김진은 박사가 문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김철규 도의장님의 인터뷰나 이런 이게 혹시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이게 이제 학자들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향토사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끝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생존자들 이 김철규 선생님의 김철규 도의장님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고 지금 녹화나 영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지역의 정치사회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 군산에 있는 향토사 차원에서도 이런 생존자에 대한 인터뷰, 구술 녹취, 영상화 작업 이런 부분이 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문화원도 발전하시고 기대 가운데 또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 겸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박사님 토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동 박사님이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철규 의장님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김팔순 의원님 직접 모시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고 또 관련 자료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또 실기도 하고 그랬는데 6.8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 논문도 있고
그리고 더 파헤쳐 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파헤쳐서 평전에 실을까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고 사실관계하고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밀어놨어요. 그리고 김대중 씨 족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미롭고 얼마나 그 김판술 의원이 김대중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랄지 그것이 어느 때였느냐 또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그런 것을 더 알아봐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실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철규 의장님께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이 발표와 만일에 내년 평전이 나온다면은 가장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가장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김민영 교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셔서 또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군산 지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학교랄지 이것저것 다 이렇게 군산 보통학교랄지 또는 군산 중학교랄지 이런데 다 문의하고 연락을 해봐도 참 정확한 그 자료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군산 수협도 문의해봤고 이리지장장도 행정안전부에다 했더니 그 개인 공개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후퇴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또 지필자로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어른이 군산하고 관련된 의정 활동을 어떤 것을 했느냐 그랬는데 좀 그 분야도 제가 천착해서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군산 지역구로 나왔을 때가 1공학과 2공학 때예요.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경제 활동 이런 것을 갖다가 군산을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은 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전국적으로 낙후된 때였어요. 이 의원 활동 읽어보니까 그래요. 맨 하는 것이 뭐 비료값, 가마니값, 또 뭐 쌀값 또는 임금 미책을 돌라는 거, 또 뭐 전국적인 해안 수산업자들을 갖다가 도와달라는 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에 많이 앞장섰고 어떤 군산이라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활동을 했겠지만 이제 그런 기록을 쉽게 찾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자, 지금 그 세 분이 지금 말씀 오셨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점이 내가 궁금하고 이런 점을 이 세 분 중에 한테 질의를 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네, 마이크.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원 의원이 연구를 했다고 해서 김판술 의원이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고 싶었는데 뭐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게 대들 만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김민영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똘망똘망한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김판술 의원과 고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한 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낙선시키고 특히 서울서 보건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뭐 전북 지역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이 뭘 국회의원이 비하향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인물을 키우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이게 상당히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특정 정당, 특정 정파에 몰입해서 지금이라도 특정 정당 말똥만 세면 전부 찍어주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이런 행태를 우리 군산 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정신 상태를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저기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정치사 쪽이 제 주 관심이나 어떤 전공이라기보다는 저는 경제 쪽인데요. 다른 지역에 제가 있을 때 한 지역 신문에 아주 크게 일면으로 해서 1년이면 한 52주잖아요. 한 50번 정도를 연재를 2년간을 했더니 책이 2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현대 형성과 지역의 뭐 민족 사회운동, 또 지역의 엘리트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사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00년 대계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뿌리고 또 기르고 또 이것이 이어지고 하는 이런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국가, 애족가, 애민을 바탕으로 하되 애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중심으로 교육계나 또 이쪽 사회계 또 더불어 정치계 또 그리고 요새는 모든 게 다 이 경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계가 합심을 해서 그런 어떤 인물 양성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까 또 가능은 아니까 이렇게 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화 중앙에 대해서인데요. 그 중앙에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너는 지역을 위해서 뭐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 그 사람을 지역으로 발을 묶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업무는 국가 업무도 있고 지역 업무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생각할 때 중앙에서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이 여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이 뛰어나고 그 점이 훌륭하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지역에서 이분이 한 일이 어떤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더 저와 여러 우리가 같이 밝혀야 되겠지만은 몇 가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중앙에서 더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더 환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적인 이기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최치원 끌어들이기랄지 누구 끌어들이기랄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잘못하면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로 그것입니다. 그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균형 잡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의 감각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그 질문 중에 우리 지역은 왜 인재가 제대로 육성이 안 되냐 그런 지시신 것 같은데요. 제가 11월 27일자 전북일보에 제가 칼럼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게 보도가 되는데 제목이 한 표의 가치를 되새겨보자 그런 제목으로 11월 27일자 전북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칼럼란에
칼럼을 제가 쓴 심정이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판단이라는 게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 한 표가 잘못되면 선거 망치는 것이다. 그 한 표의 책임의식 굉장히 강조되는 사안입니다. 나는 그 첫머리에 정치는 생활이고 생활은 곧 정치다. 리드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장바구니가 10,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뭐 살 것이 있다 없다 내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을 고를 때 정말 저 사람이 참신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의욕이 넘칠 정도로 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시의원부터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 한 표가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인물 선택을 해서 해줘야 합니다. 저는 제가 도의회 의장 됐을 때 바로 그 해에 이 기초단체,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 기초의원들은 또 단체장도 공천이 배제돼야 된다 그랬어요. 동네에서 시의원 뽑을 때 누구든지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돈이 있건 그 상관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 선택권을 박탈을 시켜버려요. 공천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기초 단체는 공천을 배제해야 되고 도의원부터는 기초 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공천제로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은 안 돼요. 자격도 없고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공천만 받으면 시장이 되어버리네. 그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걸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내 한 표가 인물을 맞는다 못 맞는다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투표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까 전국이 뜨거운데 우리 군산문화원도 또 그런데 또 여러분 표 찍으시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 자 어쨌든 뭐 선거 김팔수 선생님 뭐 선거 얘기 나오니까 또 선거로 바뀌었는데 딴 거 말고 어쨌든 김팔수 선생님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고자 하는 장이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국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에서 근대사를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한국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판수 선생님 그 생년을 보니까 1907년이 장태성 선생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기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완전히 이제 좀 다른 삶을 사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나서 어떤 이제 인생을 사셨는가 하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인물이시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솔직히 여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현대사 쪽에 관심이 없어서 김판수 선생님 지금 성함을 처음 들어보다시피 한 셈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들으러 와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장태성 선생님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엘리트다, 교토대 출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시기에 교토대 나온 것이 그렇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돌아오셔서 또 대중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또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치로서 이제 큰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판수 선생님과 함께 이 한국의 근현대사, 또 군산의 근현대사가 정리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은 사실이고, 힘드시겠지만 또 그 의미를 그만큼 이제 의미가 그만큼 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차게 이 연구를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계신 세 분 선생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김판솔 선생님에 대한 김판솔의 삶과 근현대사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